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오랜 경험과 이제 기술을 가지고 주로 직관을 이용해서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죠. 데이터 드리븐 디시즌이다.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다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그럼 내가 속해 있는 뭐 비즈니스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리테일 관련된 거, F&B 관련된 거, 또 프롭테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내용 좀 재미있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바로 그 데이터 혁신에 관련해서 또는 AI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좀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뭐 부분들이 좀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련된 회사인 거는 알겠는데 또는 데이터 AI 클라우드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또는 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어떤 관계냐? 또는 여러 경쟁사라든가 뭐 DW라든가 이런 데랑은 어떻게 다른 거냐?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저희가 또 다양한 업계에 있는 회사들과 협업을 하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는 작년에 이제 조인을 해서 파트너 쪽 비즈니스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AWS에서 B2B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분들과 같이 한 4년 반 정도 그 사스 비즈니스 하는 쪽에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뀐 메타에서 API, 광고 API 관련된 비즈니스 사업 개발을 또 한 3년 반 정도 했었고, 그전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뭐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서버나 스토리지 쪽에서 한 7,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잘 못 보시는 그 데이터 센터 내에 뭐 하드웨어부터 뭐 클라우드 OS, 그다음에 뭐 사스 또는 API 쪽까지 좀 다양한 좀 업무들을 좀 해와서 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면 이제 몇 분에 이제 항상 어디나 스타트업은 파운더가 누구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이제 세 분의 이제 공동 창업자께서 회사를 창업을 하셨고요. 내용을 이렇게 얼핏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분의 경력에 가장 키된 단어는 쿼리라는 단어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데이터를 질의를 해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면 이제 큰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쿼리 관련된 이제 개발자 내지는 엔지니어셨다가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일 거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 플랫폼 차원에서 좀 고민이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지하고 활용할 것인가 또는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다가 이제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클라우드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올리면서 저희들이 서비스가 출시가 됐고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나스닥에도 상장했고 국내에도 소개가 됐고 이제 지사가 설립이 돼서 국내에는 많은 고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캡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DW 엔진 뭐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실제로 뭐 파퓰러리티라고 해서 인기도가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리서치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0위권 내에 있는 회사 중에서 저희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제 DW에 해당하는 핵심 엔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약간 영어로 돼 있기는 하지만 저희 회사의 약간 자랑 같아서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한 장을 저희가 이제 스냅샷을 좀 떠왔습니다. 회사가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복 매출 또는 남아있는 계약이 약 한 5.7 빌리언이니까 환율 계산해 보면 한 거의 8조 정도의 매출을 이미 저희는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개, 상위 2,000개 회사 중에 754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하루에 발생되는 쿼리, 저희 DW 엔진에서 발생되는 하루에 발생되는 쿼리가 6.3 빌리언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또는 이제 검색해서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 매출 또는 이제 작년에 이제 구매를 하셨던 고객들이 단순히 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 나가면서 저희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주식 좀 하다 보니까 회사 성적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돼서 지난 10월 31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모닝콜 하는 거, 모닝콜이 아니죠. IR콜 하는 거 제가 들어가 가지고 실적을 좀 봤는데요. 지난 3분기 매출이 약간 900밀리언, 한국 돈으로는 한 1조 좀 넘어가는 매출과 또 그만큼 리텐션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바탕으로 주가도 조금 올라가서 다들 기분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밸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이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저희 B2B 비즈니스 또는 그 솔루션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해결하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고 밸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은 국내에 있는 뭐 사스 회사가 됐든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든 기업들을 만나보면 이 세 가지의 범주의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기 우리 계열사 중에 있는 뭐 김이사가 뭐 B라는 회사 가서 문제 좀 해결하게 이런 식으로 했었죠. 지금은 사람이지만 어떤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거나 또는 그 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뭐 CRM 솔루션이 됐든 아니면 마케팅 솔루션이 됐든 아니면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사람만 있고 솔루션이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가 않죠. 또는 요즘은 더 나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가 없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루션은 도입을 했는데 그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껍데기인 거죠. 뭐 스마트폰을 샀는데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데이터, 솔루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저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좀 많이 보고 좀 많이 해결하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회사 뭐 데이터에 관해서 문제야, 데이터가 없어 또는 데이터가 부족해 라고 볼 때 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데이터의 양 자체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뭐 AI를 뭐 훈련할 수도 없고 데이터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게 되죠. 두 번째는 데이터는 많아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다 있는데 원하는 어떤 필드 값이 없거나 특정 값이 없으면 또 의미가 없겠죠. 또는 A라는 데이터 소스와 B라는 데이터 소스 간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것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작년 데이터, 뭐 재작년 데이터 다 의미 없습니다. 정말 빠르게는 뭐 3개월 전 데이터도 의미가 없고요. 바로 전날 데이터 또는 오전 데이터 또는 1시간 전 데이터처럼 아예 실시간성의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뭐 프로테크 나왔으니까 부동산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폭등을 할 때 정부에서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서 부동산 실거래를 이제 그 기록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 단위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할 때는 분기 전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약을 하고 얼마나 빨리 그 보고를 하고 기록을 해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가장 근사치의 값들을 알려줘야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시황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시간을 점점 줄이고 있듯이 아마 하시는 업무 중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실시간성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양도 중요하고 퀄리티 중요하고 실시간성도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와이프하고 집을 좀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요거를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 집 자체로 보면 솔직히 안에 들어가서 와이프는 이제 부엌이나 이런 걸 다 보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죠. 근데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요즘의 도시하고 차이는 이 전봇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셔서 동네에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언제쯤 이 도시가 형성이 됐는지 이 동네가 형성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도시의 기반 자체가 다 지하로 매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깔리면서 아마 사시는 동네에 전봇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동네인 거죠. 마치 각각의 도시에 필요한 그 필수 건물들이 모두가 다 편하게 쓸 수 있고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도 저는 약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도시 보시면 왜 굉장히 잘 나가는 일산이나 이런 데 보면 가운데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상권이 있고 그 전에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관점도 그냥 하나의 빌딩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DW 엔진 하나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엔진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쓸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유는 내부에 데이터가 많은데 쓸 수 있는 게 없다, 또는 내부에 도대체 어디 있는지 뭐가 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부분은 데이터를 다 각자 적재하시거나 아니면 권한이나 기능 때문에 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뭘 만들었는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사일로 형태로 막 파편화가 되거나 퍼지게 되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내가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은 저하가 되고 비용은 많이 증가하게 되고 보안이라든가 여러한 그 운영적인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AI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검증 사업이니 뭐 실증 사업이니 뭐 적용이니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만나보는 많은 고객들은 단순히 AI를 하려고 했더니 AI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로 다시 귀결이 되고 있고 제대로 된 데이터 전략이 없으면 AI 전략을 펼치기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걸로 AI를 학습하고 그걸로 다시 서비스를 하게 되고 하나의 AI 서비스를 만드는 건 중요한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 AI를 확산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아까 도시의 인프라처럼 밑단에 있는 데이터나 AI 인프라 자체 또는 그 플랫폼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빌딩 하나 짓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플랫폼, 강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 AI를 가속할 수 있어야 된다. 맨 오른쪽에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는 것에도 데이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나 고객들한테 제공해주는 모든 서비스들의 AI 기능이 아마 다 탑재가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개발하는 단계부터 데이터와 AI,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섞은 형태가 얼마나 잘 배포되고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한 하나의 데이터 셋이나 뭐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랫폼 관점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저희 스노플레이크가 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네, 사일로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를 그냥 다 넣으면 됩니다. 뭐 나는 이런 데이터만 있는데 나는 비정형 데이터만 있는데 뭐 기존의 정형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 나는 정형 데이터만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어떻게 관리하게 되지? 뭐 이따가 그 다음 세션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의 형태가 옛날에 전통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정형 데이터였고요. 최근에 뭐 인터넷이나 서비스 회사들 보면 다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독자적인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차라리 그냥 다 한 번에 섞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자에 대한 의존도도 무시 못합니다. 나는 SQL은 잘 다루는데 다른 건 못 다뤄. 나는 뭐 자바나 또는 뭐 파이썬은 잘하는데 SQL은 잘 못해. 그런 것도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도록 플랫폼이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컨슘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기술 셋이나 스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소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로 정의할 수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해주고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고 봤더니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또는 시큐리티라든가 또는 이거를 이제 접근 권한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게 플랫폼의 가장 큰 뭐 숙명이자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쓰길 원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요즘 이제 영어로는 데이터 데모크라시 또는 저희 뭐 데이터 민주화 또는 데이터 대중화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또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저희가 볼 때는 다음 플랫폼으로 나갈 수 있고 AI나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밑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랫폼 형태를 저희가
좀 쉽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는 스토리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미 데이터,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스트럭처드 데이터 다 집어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크고요. 최근에는 이제 폴라리스 카탈로그라고 해서 그 데이터의 형태 또는 포맷만 잘 정의를 하고 쓰게 되면 이기종 간에 또는 이기종 클라우드 간에도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나가고 있고, 저희도 이제 아이스버그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퍼포먼스도 좋게 하면서 이기종 간에도 편히 쓸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기술이나 이런 서비스를 추가를 해서 리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장하는 것 자체는 오케이.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에 넣어서 쓸 수 있는 거 오케이. 문제는 이제 그 쓰기 원하고자 하는 형태가 업종에 따라서 또는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분석하니까 컴퓨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뭐 리포팅이나 BI를 쓸 때 BI를 붙여서 쓰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가 몰린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 사이에 컴퓨팅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해.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위에 저희가 이제 그 컴퓨팅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쓸 수 있어서 리소스를 자유롭게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시간에 리소스가 부족하다 그러면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요. 만약에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스케일 업을 통해서도 저희가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키텍처 상으로 보면 밑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입니다.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업을 할 때 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 스토리지만 한 6페타바이트 정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고객도 있지만 6페타바이트라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제 서비스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지에 대한 제한성이 없어졌고요. 컴퓨팅 레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즉시 바로 컴퓨팅을 투여해서 원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필요한 업무에 쓰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쿼리라는 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쿼리의 성능을 좋게 하고 했더니 실제로는 쿼리에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면서 저희는 이제 비용을 갖다가 이제 시간당 과금 또는 그 컴퓨팅을 쓰는 시간당 과금을 하게 되는데, 컴퓨팅 속도가 좋아지고 쿼리의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쿼리 시간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비용도 뭐 매년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만 해도 벌써 27% 정도의 시간을 줄어들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뭐 잠깐 몇 가지 재미있는 뭐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AI는 밑에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의 형태로 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본적으로 다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위에는 이제 뭐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더큐먼트 AI를 잠깐 말씀드리면, 코어텍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BI나 이런 대시보드를 많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데이터에다가 내가 궁금한 것들을 미리 정의를 해서 물어보고 그거를 비주얼라이즈 해서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는 게 BI 툴들의 대부분의 역할이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표님이 작년에 잘 나가던 회사 5개 올해는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 라고 하면 그거를 다시 BI 팀에 물어보든 아니면 데이터 팀에다 물어보면 그분들이 또 데이터셋을 가지고 쿼리를 날려서 다시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든 시각화를 해주든 아니면 리포팅을 해주시겠죠. 그 시간이 이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제 LLM들이 발전을 하면서 간단하게 LLM 채팅창에다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상위 5개 사이에 올해 매출과 작년 매출을 비교해줘 라고 치면 그 내용을 갖다가 LLM이 이해를 하고 쿼리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쿼리를 저희 엔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 스트림릿이나 또는 BI에 있는 툴을 통해서 바로 시각화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텍스트로 이제 변환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텍스트 투 SQL이라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 고객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실 수 있도록 LLM들이 나오면서 LLM이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LLM이 질문을 이해하고 그거를 질의를 하고 그 받은 답변을 다시 보여주는 형태로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 튜닝하고 유지 보수 관리하고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나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바로 시각화를 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 관리 보수 뭐 이런 것들 부가적인 기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면서 저희들이 스노우 그리드라는 형태의
그 월드와이드에 좀 넓은 지역을 다 서비스를 합니다. AWS 위에도 올라가 있고요. 애저 위에도 올라가 있고 GCP 위에도 올라가 있어서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든 어느 리전에 위치하든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하시면 다양한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DR, 뭐 비즈니스 컨티니티, 뭐 BCDR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뭐 어디 사이트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 다 복구하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BCDR 같은 개념도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빠르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컴퓨팅도 좋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경쟁사와의 차별점이라든가 우리가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갖다가 기존에 쓰시려고 하면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한계점에 좀 다다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그러면 이제 FTP라든가 아니면 API라든가 이런 예전의 방법들을 통해서 공유를 해줬는데요. 파일 단위의 공유,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용량 데이터 또는 실시간성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하고 컴퓨팅 레이어를 이제 나누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되고 실제로 필요하신 분에게 만약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쓰신다 그러면 바로 권한을 드려서 공유를 통해서 그분이 쓸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그 실시간성 데이터 또는 그 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데이터하고 두 개를 이제 조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인사이트나 새로운 형태의 뭐 기획이나 서비스를 이제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쉐어링의 그 다른 여러 플랫폼들도 이런 공유 문제나 활용의 문제들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가진 이제 데이터 쉐어링 기능이 지금 좀 막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전체 스노우플레이크 고객의 한 28% 정도는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더욱더 혁신하시고 생산성을 높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거 마켓플레이스 많이 얘기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뭐 컴퓨팅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올라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거나 또는 나는 이런 데이터가 좀 있으면 필요하겠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들이 공유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공유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유할 방법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샘플 데이터를 올려놓고 써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바로 쉐어링 기능을 통해서 열어드리게 되면 즉시 이제 데이터를 쓰실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와 마켓플레이스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제 조인을 해서 두 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마켓플레이스가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좀 더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봤더니 그냥 혼자서 잘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AI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좀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글로벌 사례들 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데이터는 많고 각각의 분야들도 되게 다르고요. 뭐 오늘 또 이따가 몇 가지 소개 말씀드리겠지만 리테일이나 CPG나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부가적인 인사이트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고객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사례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저희가 그 서밋이라는 곳에서 저희 파트너사가 이제 제공했던 스냅샷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도 데이터 또는 지리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텔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된 또 농업이나 에너지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리테일, 뭐 기상이나 기후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지리 정보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도 오늘 나오는 뭐 티맵도 있고, 프로테크도 있고, 뭐 SPH를 통해서 뭐 리테일 관련된 지리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뭐 장표상에 나오는 테이블상에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 밀접한 어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고 계신 업무 중에 우리는 이런 거 좀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사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기존에는 왜 힘들었냐?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소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인공위성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스트리트 데이터, 뭐 요즘은 CCTV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통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소 정보,
그다음에 뭐 통신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AI로 학습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이제 뭐 표준화 한다거나 노멀라이즈 한다고 하는데요. 표준화 한다거나 한 다음에 다시 지도 정보랑 다시 연동을 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또 API를 만들어서 API를 제공해 드리거나 아니면 SDK 같은 형태로 해서 실제로 그 쓰고자 하는 회사의 서비스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 전체 과정을 아까 도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플랫폼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의 서비스는 만들 수 있지만 왼쪽에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증가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레이어가 증가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API 서비스가 증가한다 그러면 유연하게 대응을 못 하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또 AI 서비스 하나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전체를 다 다시 설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플랫폼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나가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은 한국의 얘기, 뒷부분에 나온 한국 얘기가 오히려 더 재밌고 좀 신기한 것들이 많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뭔가 나라의 그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다가 이제 투여를 할 것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 거냐 할 때 마케팅이나 뭐 도시계획 같은 거 결정을 수립할 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지형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인구 데이터, 나이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 갖다가 그럼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데모그래픽으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선거할 때, 지난번에 우리 대선할 때 주별로 막 이렇게 했는데 주별보다도 더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는 뭐 동네 단위 아니면 좀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그동안의 어떤 투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맞춤 캠페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부동산. 네, 저희도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뭐 호갱노노나 이런 데 들어가면 부동산 정보 다 있듯이 그 부동산 정보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기존에 있던 가격의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뭐 비교 정보라든가 뭐 부동산에서 올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이제 보여주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에셋 트래킹 하는 거는 요즘 이제 오토바이도 있고 또는 뭐 배송 트럭도 있고 또는 택배 그 자체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 데이터에 같이 올려가지고 뭐 트래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적화를 한다거나 한국은 도로 자체가 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경로를 A 경로에서 B 경로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기름값하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최적화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레벨에서 도로 정보하고 매칭을 해서 어떻게 더 최적화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플랫폼이나 이런 그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제로 저희가 리테일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셔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는지 좀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F&B 및 S&B 리테일 매장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고객 사례를 주제로 발표할 SPH 빅데이터 팀 이승재 차장입니다. 최근 F&B와 리테일 매장들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한 통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SPH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통해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의 융합이 어떻게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늘 고민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운영에서 마주치는 고민들입니다. 왜 오늘은 매출이 떨어졌을까? 우리 매장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요즘 들어 이 상권의 유동인구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신규 매장의 위치를 어디로 할지, 메뉴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지, 영업시간은 어떻게 조정할지와 같은 핵심적인 결정들을 내릴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장이나 기업이 가진 데이터만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내부 데이터는 매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일별, 월별 매출 및 포스 데이터, 고객 데이터는 분명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 데이터만으로는 시장과 고객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매장을 아직 방문하지 않은 잠재 고객이나 경쟁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상권의 전체적인 규모나 경쟁사들의 실제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거나 상권의 전반적인 유동인구 특성, 주변 상권과의 관계, 그리고 폭넓은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더 깊이 있는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부 데이터를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분석하여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랜데이터의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 소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를 통해 시간대별, 성별, 연령대별로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카드 소비 데이터로는 각 세그멘트별 소비 규모와 패턴을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과 인프라 관련 데이터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정보나 인구 통계 분석이 가능한 공공 데이터, 그리고 입지와 연계성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 상권의 큰 흐름과 환경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크롤링 데이터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을 통해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 2200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3가지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매장별 매출이 왜 정체되는지 알기 어려웠고, 새로운 매장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또한 각 매장별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기업의 내부 데이터, 주유소 부동산, 시설 현황, 판매량 등 기업의 내부 데이터와 유동인구 데이터, 그리고 차량 이동 정보 데이터와 경쟁사 정보 등을 이제 수집하고 적재하였습니다. 이후에 데이터를 정제했으면 이제 공간 정보를 통해 이제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 되는데요. 각각 기준이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 행정구역의 통합 관리, 표준 주소 체계 변환 및 좌표계를 통일하고 위치 정보를 매핑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기준 시가 정보를 통합하였고요.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통해 마트를 이제 가공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마트는 업종별, 상권별, 지역별 분석 체계를 만들었으며 상권 영향별로 기반을 분석하였고 업종 매출,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시간대별로 차량 이동량 변화를 추이를 분석하였고요. 그 분석 결과를 맞춤형 지표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F&B의 상권 분석 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매장의 성과 관리나 신규 출점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과 함께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영 중인 전국 매장의 매출과 주요 지표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특정 영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의 매장 상권 및 배우지 상권 정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매장을 열고 싶은 지역의 정보들, 예를 들어 인구 분포, 주택 현황, 소득 수준, 주변 경쟁업체 상황 등을 입력하면 그 지역에 맞는 최적의 매장 조건과 앞으로 1년 동안의 예상 매출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도입된 후 실제 매장이 증가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산역 주변의 매장 개점 현황을 분석해보니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이후에도 새로운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 발산역은 마곡, 등촌, 내발산동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고 현재 해당 지역은 LG사이언스 및 LG전자가 들어가면서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됐는데요. 이 지역의 글로벌 F&B가 어떤 식으로 늘어났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발산역을 중심으로 한 세 지역의 유동인구를 분석해보니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2년까지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상권이 있는 등촌동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지역인 마곡동과 교육과 주거 중심인 내발산동은 2023년 약간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유동인구와 방문 인구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유동인구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곡동은 산업단지가 있어 30, 40대 직장인이 많고 낮과 밤 모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등촌동은 큰 쇼핑 상권이 있어 특히 낮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내발산동은 학교와 주거 지역이 많아서 10대 학생들이 많고 특히 저녁 시간대가 활발히 많습니다. 이 세 지역의 공통점도 찾았습니다. 일단 여성 방문객이 45% 정도로 안정적이고 30, 40대 직장인도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결국 마곡동의 직장인, 등촌동의 쇼핑 인구, 모든 지역의 여성 방문객과 30대, 40대 비중이 높은 인구적 특성으로 스타벅스의 타겟이 30, 40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더본코리아의 백다방, 한신포차, 백피자, 브랜드에 대한 입지 분석 사례입니다. 이 분석은 SPH가 보유한 유동인구와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R&D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백다방의 서울시 매장 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 467개, 법정동 중 670개 동에 36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이 가장 많은 동은 구로동으로 11개가 있고 상계동 9개, 신림동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동과 역삼에는 각각 7개, 마곡을 포함한 6개 동에는 각각 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백다방이 있는 지역들을 분석해보니 4가지 상권 유형이 나왔습니다. 첫째, 가산동, 역삼동과 같은 업무지구입니다. 이곳은 직장인이 25% 이상인 오피스 밀집 지역입니다. 또한 화곡동과 중계동처럼 주민이 65% 이상 사는 주거 중심형, 그리고 신림, 봉천, 자양과 같은 대학가입니다. 대학교 근처에 있으면서 주민도 많고 방문객이 19%에서 20% 정도 되는 대학가형이 있고요. 구로와 마곡처럼 다양한 상권들이 골고루 있는 복합 상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백다방이 선호하는 입점 지역을 보면 첫 번째, 거주 인구가 60% 이상으로 고정 수요가 확보되는 곳. 두 번째, 직장인이 20% 이상이고 방문객이 20% 이상인 곳. 셋째, 주민은 50% 이상, 직장인 12% 이상, 방문객 20% 이상 등 균형 잡힌 곳입니다. 구로동에 있는 11개 백다방 매장의 500m 반경 유동인구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지역의 전체 유동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구로 코오롱점과 구로 디지털 역점은 약 40% 정도 증가하였고 대룡 포스트 8차점과 대룡 지벨리점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30대 직장인이 가장 많고 20대부터 40대까지 직장인과 방문객이 모두 많습니다. 구로동에 11개 매장을 분석해보니 2가지의 입점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이 19% 이상이면서 주민이 65% 이상이거나 직장인이 25% 이상인 곳입니다. 직장인이 12% 이상, 주민 50% 이상, 그리고 방문객이 20% 이상이 골고루 있는 곳입니다. 구로동의 11개 매장 중 주거 상권과 업무 중심 상권은 각각 5개, 복합 상권은 1개입니다. 이렇게 구로동에 매장이 많은 것은 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건데요. 일단 구로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 대규모 업무 단지가 있고 그 업무 단지를 기반으로 한 오피스 단지가 함께 있습니다. 직장인과 주민 모두가 많은 편이고 젊은 직장인 비중이 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 구로동의 특성이 백다방의 입점 전략과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법정동을 우편번호 기준으로 나누어서 매장을 분석해보다 보니 은평 뉴타운 지구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우편번호 안에 여러 개의 매장이 들어서 있는 유일한 곳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은평 뉴타운은 대형 단지가 이말산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파발역 역시 아파트 단지와 상권 쪽으로 출구 자체가 위아래로 쪼개져 있습니다. 결국에 유동인구는 두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위쪽의 은평 뉴타운 단지와 아래쪽 단지 두 군데 모두 매장이 각각 메가커피 스타벅스와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가 모두 2개점씩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관동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주민 비율이 72% 이상이고 1인 가구 및 가족 단위의 주거 중심 지역입니다. 또한 방문객 비율이 2020년 17%에서 23년 22%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방문객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가 끝난 것도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와 함께 주거단지 외에 롯데몰, 은평 선모병원, 북한산 둘레길 같은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말산으로 나눈 주거단지의 구조와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해당 지역에는 여러 커피 브랜드가 각각 2개씩 매장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같은 법정동이라도 더 세밀한 우편번호로 나누어 이제 백다방이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될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이 19% 이상이면서 주민이 65% 이상인 구역입니다. 수색동, 시흥동, 이촌동의 특정 구역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구역은 모두 주민 비율이 75% 이상이고 방문객 비율 역시 19% 이상입니다. 수색동의 경우 현재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가 각각 1개씩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객이 19% 이상이면서 직장인이 25% 이상인 구역입니다. 개동, 을지로 2가, 남대문로 5가의 특정 구역들이 해당되는데, 이 구역은 직장인이 33% 이상으로 많고 방문객도 30% 이상도 많습니다. 이 구역에는 현재 컴포즈 커피가만 없는 상태이고 메가커피와 백다방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인구 유형이 골고루 분포된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산동 4가, 청담동, 개포동의 특정 구역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구역들의 유동인구를 보면 주민 비율이 62% 이상, 직장인이 12% 이상, 방문객이 23% 이상으로 다양한 수요층이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유동인구만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타겟이 있게 되고, 하지만 백다방의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와 매출 데이터를 합치게 된다면 정확하게 어디에 출점할 수 있을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경쟁 브랜드가 아직 없는 새로운 출점 가능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이고 고정 수요가 있는 주거 중심형입니다. 고덕동, 석관동, 목동의 특정 구역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 구역은 유동인구 중 주민 비율이 77% 이상이고 방문객은 19%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고객층이 있는 균형 잡힌 인구 구성을 보이는 곳입니다. 방배동, 양재동, 가산동, 독산동의 특정 구역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가산동과 독산동은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어 직장인이 많고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도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다양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출점을 위해서는 상가 공실, 임대료, 매장 크기, 교통 접근성 같은 요소들도 추가로 당연히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리정보와 유동인구 데이터만으로도 출점 가능성이 높은 구역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본코리아의 대표 브랜드인 이제 한신포차죠. 한신포차의 입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신포차는 1998년 길거리 포장마차의 정겨운 분위기를 살리면서 깨끗한 실내와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실내 포장마차로 시작하였습니다. 한신닭발로 대표되는 특색 있는 메뉴들로 20년 넘게 사랑받아온 브랜드인데요. 한신포차는 젊은 층이 많은 변화가나 대학가 주변에 주로 입점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석 결과 서울시의 직장인 상위권 지역에도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왼쪽 표는 중장년 직장 인구가 많은 지점의 상위 5개의 연령대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노원 욕점은 55%, 사가정 역점은 58%가 40세에서 64세 직장인입니다. 반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같은 지점의 인구 비율을 보았을 때 청년층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독산 역점은 29에서 39세가 직장인 48%, 방문객 38%이고 신림 역점도 직장인 44%, 방문객 37%로 청년층이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입점 현황은 한신포차의 브랜드 방향성인 20살이 된 젊은 층이 한신 닭발에 소주 한잔 하러 오는 곳이면서 동시에 직장인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과도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과 직장인층, 즉 브랜드의 핵심 고객층이 많은 지역의 유동인구가 입지 선정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백보이 피자의 입지 특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보이 피자는 배달 전문점으로 신선한 재료와 푸짐한 토핑을 사용한 피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미노 피자와 비교했을 때 약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입지 분석을 위해 매장 반경 500m 내 유동인구를 조사했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거주민이 65.3%로 가장 많았고 방문객은 26.3%, 직장인은 8.4%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동안 백보이 피자 매장 주변을 지나가는 거주민은 평균 약 34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장별로 보면 노원역점은 약 59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고덕점은 약 76만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연령대와 인구 유형 비중을 살펴보면 10대와 70대에서 주거 비율이 7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족 단위의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주거 지역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백보이 피자는 단순히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뿐 아니라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도 적합한 배달 피자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가족 단위가 많은 지역에서는 푸짐한 토핑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백보이 피자의 브랜드 컨셉이 가족의 소비 패턴과 잘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 구성과 배달 전문 서비스는 주거 지역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보실 거는 서울시 상권 지도인데요. 서울시 상권 지도에 백보이 피자 매장 위치를 표시해 보니 뚜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이 골목 상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골목 상권은 주민들의 집과 가깝고 단골 고객이 많고 걸어서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죠.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일부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즉 발달 상권에도 위치해 있는데요. 배달 전문점이라는 특성상 매장 내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형수 자체를 줄임으로 임대료 부담도 줄이고 번화가가 높은 유동인구에 입점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화가에 입지된 건 이제 일부이고 백보이 피자는 확실히 주거 밀집 지역의 골목 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 분포를 통해 백보이 피자는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보이 피자는 골목 상권을 전략으로 삼으면서 번화가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투트랙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 매장을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매장 운영에 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장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따로 봤다면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함께 교차해서 분석하고 놓칠 수 있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장 운영을 효율화하고 매출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 분석과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 매장의 고객 데이터는 물론이고 경쟁사 고객, 잠재 고객까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그룹별로 맞춤 마케팅을 하고 효과적인 프로모션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로 이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과거를 기반으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우리 매장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데이터는 매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 뿐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여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SPH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에 AI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공식 셀렉트 파트너로서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희는 GIS 전문 기업으로서의 공간 데이터 전문성과
글로벌 맵 플랫폼 파트너사의 기술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한층 더 고도화된 분석으로 남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PH는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이 보유한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성공적인 매장 운영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팀앤 모빌리티에서 데이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그 팀앱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 B2B 사례 2가지, B2G 사례 2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대략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연락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3가지 유형의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미 데이터 사업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있고, 또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시는데 위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야, 우리도 뭔가 이제 좀 데이터를 좀 써서 사업에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다른 회사는 뭔가 다 데이터 드리븐이네 뭐 하면서 뭔가 좀 선행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왜 데이터를 쓰지 않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도 데이터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반대로 어르신들을 좀 설득하고 회사의 정책을 좀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여러 유형으로 계셨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좀 저희 데이터의 이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힌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좀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재미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먼저 제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뭔가 팀앱은 한 번쯤은 다 사용을 해 보셨을 거고,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좀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런 투지폰일 때부터 네이트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팀앱 서비스의 조상이죠. 길 안내를 하면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점차 내비게이션에 좀 익숙해지셨고, 점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현재는 뭔가 이게 저희가 현재의 모습이고, 뭔가 내비게이션을 넘어서 어떤 올인원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이어서 좀 쑥스러워서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략 한 2,300만 정도의 사용자분들이 저희 이제 팀앱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아마 내비게이션 부분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거의 국내 국민 내비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2,300만 사용자분들로부터 이제 이런 모빌리티 데이터를 습득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데이터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API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팀앱 안에 보면 뭐 예를 들면 경로 탐색이라던가 뭐 목적지 검색이라던가 뭐 실시간 교통 정보 같은 여러 가지 팀앱의 그런 기능들을 B2B 쪽에 좀 활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는 이제 이런 팀앱의 기능들을 오픈 API화해서 회사 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뭐 배달이라던가 배송, 물류 배송 뭐 또는 긴급 출동 등등등 여러 분야에서 저희 API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좀 이 자리에서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은 마찬가지로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태생이 내비게이션 회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전자지도 데이터가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전자지도 데이터를 좀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도에 표출되는 배경 데이터라던가 뭐 도로의 속성을 담고 있는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 그리고 뭐 POI 데이터, 뭐 실시간 교통 정보 데이터 등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전문 LBS나 GIS 서비스를 구축하시는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데이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늘 사례도 포함되는 데이터이지만 그 어널리틱스 데이터라고 저희는 좀 명명을 하겠는데, 이런 어널리틱스 데이터에 대한 그런 요구와 그런 어떤 활용에 대해서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그 어널리틱스 데이터 안에 이업종 간 결합 데이터 또는 궤적 데이터, OD 데이터 이렇게 분류를 나누어서 좀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각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업종 간 결합 데이터는 뭐 어떤 그 포맷이나 유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빌리티 데이터와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는 회사의 그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또 다른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궤적 데이터는 팀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사용자 한 분이 저희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가시는지, 물론 비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누구라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팀앱을 사용하시는 그 한 분이 어디에서 언제 출발하시고 어디에 어떤 길을 이용해서 도착을 하신다, 그리고 중간에 운전을 뭐 급가속이다 급감속을 몇 번 하시고, 이런 운전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저희는 이제 궤적 데이터라고, 트립 데이터라고 좀 명명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좀 여러 곳에 제공하는 사업도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트립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OD 데이터,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아침 9시에 강남에서 뭐 출발하셨던 분들은 어디로 가시나, 뭐 이런 정보들, 목적지가 어디인가, 뭐 예를 들면 9시에 가셨던 분들이 뭐 송파구에 뭐 몇 분 가시고 서초구에 몇 분 가시고, 이런 정보들, 또는 뭐 요즘 많이 그 지자체 축제 때문에 지자체 분들께서도 이런 OD 데이터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축제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축제가 개최될 때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신지, 뭐 20대, 30대 연령별이라던가 성별, 어떤 차는 또 어떤 유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가 OD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셋의 데이터는 뭐 옆에 소개된 것처럼 활용 분야가 뭐 입지 선정용 고객 분석 데이터로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동 분석, 그리고 마케팅 분석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얘기가 절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기존에 이런 팀앱의 이동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뭐 트립이라던가 실시간 교통, OD 데이터 등등은 이미 사업을 좀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앱에서는 또 내비게이션 외에 여러 가지 버티컬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운전 점수라던가, 점수에 민감하신 분들 좀 계실 수 있는데 운전 점수 데이터,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된 데이터 등등도 저희 버티컬 서비스를 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도 최근에는 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에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팀앱이 업데이트가 된 내용 중에 어떤 로컬 플레이스라던가 뭐 비즈 플레이스 관련된 기능도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모수가 쌓이기는, 아직은 좀 모수가 덜 쌓였지만 이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근데 그 모수가 쌓이게 되면 해당 데이터들도 또 다른 사업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뭐 갖고 있고 각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는데, 뭐 그거보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저희가 그 데이터 활용 사례, B2B 사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2B 사례 2가지, B2G 사례 2가지를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데이터 사업하는 단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사업을 하시는 여러 데이터를 보유하신 여러 회사 분들을 만나서 뭐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각자 데이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제작해서 고객사에 그 전달하기까지는 좀 비슷한 그 플로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그 어떤 업체 데이터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우리는 뭘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십시오. 뭐 이런 건 요 정도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좀 뭐 컨설팅처럼 좀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고객사분들께서는 그 본인들이 필요하신 요구 사항들을 정리를 하세요. 대부분 명제로 시작을 하시긴 하는데, 뭐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명제로 이제 던져주시면은, 저희는 이런 그 요구 사항을 저희 회사 내부의 데이터로 좀 이제 해석을 해서 저희 데이터 그 전문 그 엔지니어 팀과 좀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요구 사항에는 우리 팀앱 데이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데이터 뭐 A 데이터와 B 데이터가 조인이 된다고 하면 또 그분들의 요구 사항에 맞는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그 각고의 노력으로 좀 미팅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제 그 가공을 하고 이 데이터를 그 고객사에 제공을 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고객사에 제공을 했을 때 뭐 첫 번째 만족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시고, 이제 마찬가지로 고객사와 같이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데이터를 더 추출하면서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 비즈니스 사례에서 우리 데이터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레퍼런스를 쌓기도 하고요. 이걸로 점점 저희 데이터 상품을 더 디벨롭하면서 좀 그 정형화 시켜가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비즈니스 저희가 입지나 상권 분석 쪽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그 데이터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 이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드라이브스루를 좀 운영하시는 그 기업에서 그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점으로 두 가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고민하시는 게, 하나는 기존에 운영 중인 어떤 드라이브스루, 또는 뭐 꼭 드라이브스루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직영점이라던가 체인점이라던가 시설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본인들이 원래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고민과, 두 번째는 뭔가 늘리고 싶다, 한 군데 새로운 신규 뭐 매장, 신규 시설 이런 데를 좀 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느 부지, 어느 그 뭐 여러 가지 5군데 후보의 부지가 있으면 이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은 데인지를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싶다라고 좀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데이터로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팀앱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 데이터라던가 또는 방문 고객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면은 그 고객분께서 고민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데이터의 뭐 이제 중에서 일단 먼저 신규 부지 설정의 케이스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팀앱에는 지금 현재에도 뭐 서울에 있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어디 지방 뭐 제주도라던가 강원도 산간에 있는 팀앱 사용자분들이 다니시는 제가 발표 자료를 넘기는 게, 그 다니시는 분들로부터 그 현재 그 도로의 교통 상황을 저희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년 365일 뭐 한 5분 단위로 항상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는 전국의 모든 교통 상황들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뭐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누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분께서 우리는 A지점과 B지점, C지점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새로운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는 A에는 대략 한 뭐 하루에 뭐 1000대 그 정도의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계시고, 주로 다니시는 시간대는 뭐 이런 시간대에 많이 다니시고 어디에서 많이 오시더라, 이런 데이터. 또는 B는 뭐 큰 장소이긴 하지만 여기는 다른 그런 후보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차량들이 별로 안 다니는 약간 오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결론을 도출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리고 또는 그 저희가 그 지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뭐 페르소나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그 차량들이 어떤 차량들이고, 뭐 지나가시는 분들의 나이대라던가 성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주 활동지라던가 이런 정보도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드려서 그 분들께서 부지 선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운영하시는 그런 지점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 데이터로 좀 그 할 때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트립 데이터인데, 트립 데이터는 제가 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실시간 교통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항상 그 어떤 강변북로냐, 아침에 출근할 때 또는 퇴근할 때 올림픽대로냐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 데이터는 뭐 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뭐 차량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늘어나고 뭐 어느 시간대가 막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런 것 그 해당 데이터 프로브 차량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더라, 뭐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그 트립 데이터에 기반이 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티맵을 지금 사용해서 움직이신 분들의 GPS 그 궤적 정보들을 추적했을 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다니시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니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또는 저 한 분을 이제 선택을 하면은 그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뭐 이런 데이터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런 GPS 궤적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그 현재 운영 중이신 그 드라이브 스루 지점에 하루에 그 어느 정도의 고객들이 방문을 하시는지, 물론 뭐 드라이브 스루라던가 뭐 주유소라던가 이런 걸 운영하시는 기업에는 내부적으로 뭐 카드 결제라던가 뭐 이런 뭐 상품 판매 이력들로 대략 한 어느 정도의 방문객들이 온다라고 아실 수는 있지만, 저희 데이터로서도 실제 오신 분들이 또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또 안에는 어떤 그런 데이터 모델링 엔진을 갖고 계세요. 그런 뭐 방문자를 추정한다거나 또는 재고 관리를 하는 그런 모델링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이런 모빌리티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런 엔진의 뭐 성능이 더 올라가고 정확도가 더 향상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데이터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식별이긴 하지만 어떤 통계나 이런 수치적으로 그 오시는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마케팅 요소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네, 해당 내용들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게 된 거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뭐 남성이고 뭐 어디 사시고 뭐 어디에서 출발하시고 주 거주는 어디서 하시고 활동지는 어디다, 뭐 이런 정도의 데이터들, 차종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언제적 차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마케팅이라던가 그런 입지 선정에서도 사용을 했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물론 뭐 저희 데이터만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효과적인 그런 그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내용도 좀 더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를 좀 시켜드릴 내용은, 최근에 저희도 재미있게 진행했던 내용인데, 그 국내 가전제품 회사에서 저희 그 티맵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그 어떤 그 가전제품의 마케팅 포인트라던가 그 내부에서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 또는 그 사용자 그 제품의 사용자 그 편의성을 올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서 해당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저에게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한 전자제품 회사는 내부에 약간 생성형 AI, 요즘 이런 거 많이 만드시는데, 생성형 AI를 만드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로 물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지만 저희 데이터를 좀 원천 데이터로 좀 사용을 하셨는데요. 뭐 그 최근에 가전제품 그 회사들도 다 앱이 있으시잖아요. 별도의 뭐 L 회사도 무슨 앱이 있고 S 회사도 무슨 앱이 있고 해서 그 앱을 통해서 그 가전제품 이용 행태나 또는 그 집안에서의 고객의 움직이는 이런 데이터는 보유하고 계신데, 반대로 또 나갔을 때의 데이터는 좀 부재하시다 보니까 저희 티맵 데이터를 활용을 하셨고, 저희 티맵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고객분이 어디로 가시는데, 사용자분이 어디로 가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뭐 과속을 뭐 많이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뭐 어느 구간에서 급정거 뭐 급출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목적지와 출발지 운전을 하시는 이런 시간대를 봤을 때는 대략 그래도 어떤 패턴을 가지시는, 행동 패턴을 가지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리즘화해서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데이터와 결합을 해가지고 고객들을 좀 더 특정하고 이분들이 이런 이후에 가전제품을 뭐 또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 또는 뭐 가전제품이 뭐 라이프 사이클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실지 또는 소모품을 구매하시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그 판단하시는 데 활용을 하셨고요. 그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에는 가전제품 데이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보니 저희 데이터를 좀 그 결합을 시키셨는데 어떤 데이터였는지 좀 보여드리면은 요 영상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그 GPS 궤적인데 한 분을 추적하면은 이분이 뭐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데 뭐 경로 이탈을 어떻게 하시고 뭐 좀 성격이 급하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의 고집이 있으신지 뭐 이런 데이터들도 좀 뽑아낼 수 있었고 그런 내용들로 그런 생성형 AI 안에서 이제 가전제품은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에서 뭐 TV를 다시 구매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뭐 그 가전제품 데이터와 저희 데이터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해서 뭐 구매하신 그 추정 고객들은 몇 분이시고 남성이 몇 분, 여성이 몇 분, 뭐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후에 뭐 소모품을 다시 구매하실 가능성이 뭐 몇 프로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좀 추출을 하셨고 그 저희 데이터가 좀 나름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이 됐다고 해서 계속 저희와 지금 그 앞으로 향후 또 어떻게 해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또 뭐 데이터도 있지만 또 티맵이 또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분이 아침 9시에 주로 어떤 그 로봇 청소기를 켜고 이제 운전해서 어딘가 가시고 그다음에 저녁 6시에는 뭔가 운전해서 오시면서 에어컨을 켜시더라 였는데 저희 데이터와 결합했더니 아 이분이 9시는 출근을 해서 회사에 가시는 길이었고 그 전에 로봇 청소기를 켜셨던 거고 6시에는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시는 패턴인데 그 전에 에어컨을 켜시더라 라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로봇 청소기를 켜야 되는데 안 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그 저희의 뭐 팀의 플랫폼과 또는 전자제품 플랫폼 간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청소기 켜셔야 되는데 안 켜시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팝업을 띄우는 이렇게 사용자 경험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쪽으로도 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전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 돼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의 움직이셨던 패턴을 보아하니 그 전에 경쟁사 쪽 무슨 그런 전자제품 매장이라던가 또는 이런 곳에 가시는 게 보이면은 그런 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후속 모델로 뭐 프로모션을 좀 진행하는 이런 마케팅도 좀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저희 데이터가 전자제품 쪽에서도 좀 활용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2G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B2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재밌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어떤 고속도로를 새롭게 그 개통을 한다거나 그 구간만 개통하면은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그 이후에 개통과 또는 시설물 개설 이후에 사후 평가를 항상 진행을 하셔서 이 진행된 것이 올바르게 잘 되었다 이런 평가들 어느 정도 효율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평가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가 A에서 B 구간으로 신설 도로가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지방도나 또는 국도들의 교통 상황들이 좋아졌다라는 상황 그런 데이터 또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 뭐 졸음 쉼터라던가 휴게소가 새롭게 들어섰는데 저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봤더니 방문객이 어느 정도였고 매우 많은 분들이 여기를 잘 이용하시더라 이런 정도의 데이터 그런 분석 지표들을 좀 이제 뽑아내셨는데 아마 저희 데이터가 없었다고 하면 그 개통 전에 이제 뭐 일하신 분들이 나가서 개수기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이 다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도로 요소도 다 가서 뭐 일주일이 됐건 뭐 한 달이 됐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심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과로 저희 데이터를
이제 향후 계속적으로 좀 그 제공받고 구매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요거 관련된 저희 그 데이터를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OD 데이터를 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좀 활용을 하셨던 건데, 보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뭐 어디 가는 그 목적지로 향해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였고, 주로 어떤 도로들을 활용하시고, 뭐 이런 정보들을 다 활용하고 있고, 또 실시간 교통 정보도 계속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분석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좀 이용을 하셨던 거고요. 다른 케이스로는 요즘 최근에 각 그 지자체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관광공사 뭐 등등의 여러 관광공사에서 이런 축제라던가 이런 분석, 축제가 뭐 정확하게는 어떤 분들이 얼만큼 오시는지 수요량 예측도 해야 되고, 또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당일날 뭐 주차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 개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당 축제가 어느 정도 잘 개최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얼만큼 이제 소비와 지출을 하셨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좀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이제 최근이 이제 작년이 됐긴 했지만, 포천시 쪽에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어떤 분석 지표가 나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앞서 있는 이런 장표보다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리면은, 포천시에는 그 여러 관광지가 있지만 그 어느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지, 뭐 물론 아시겠죠. 포천시 계신 그 지자체에서 축제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주무관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수치를 뽑아 보니 포천시는 압도적으로 산정호수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의외로 정말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오시는구나, 포천시 오시는 분들은 산정호수 가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구나라는 수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산정호수에 가시는 분들이 이 포천시에 와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카테고리를 뭐 음식점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숙박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뭐 마트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먼저 음식점을 좀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의외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기 전에는 로컬 맛집이라던가 이런 데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1등으로 많이 가신 데는 맥도날드 제일 많이 가셨었습니다. 아마 그 뭐 드라이브 스루라던가 또는 뭐 다른 이런 로컬 음식점은 주차장에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좀 많이 가셨구나라는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데이터를 뽑는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포천시에서 좀 많이 놀라셨던 경우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표들로 그럼 산정호수에 많이 오시는데, 산정호수는 그 연간 어느 정도 방문객 추이를 보이고 있고, 또 1년을 봤을 때는 언제 많이 오시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했을 때, 그 산정호수가 약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문객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으니 뭐 더 마케팅 하십시오, 뭐 이런 결과를 좀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봤을 때는 11월 달,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때는 좀 도로 정비라던가 또는 그 전에 뭐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임시 시설물들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런 분석 지표를 전달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팀앱 데이터의 좀 약점이긴 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셨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버지들께서 운전을 해서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뭐 저희 데이터의 한계성을 좀 알고는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차량 이동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풋 트래픽을 갖고 계신 다른 이제 뭐 여러 업체 분들과 좀 협업을 해서 저희 데이터 그리고 좀 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같은 결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령대를 봤을 때 어느 분들이 가장 많이 오셨나 했을 때 40대 분들, 이런 걸 봤을 때 40대의 남성분들, 집에 자녀들이 뭐 한 초등학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 운전해서 많이 오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좀 보완해서 이런 거는 제가 더 향후에 저희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정밀한 데이터, 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해서 좀 정제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지자체 분들에게 특히나 요즘은 인구 소멸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그 본인들의 영내에 어떤 분들이 얼마나 와서 그 소비를 하고 가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좀 추출하고 가공하고 케이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데이터의 또 강점이긴 한데요. 아까는 약점 말씀드렸지만 강점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또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서 그 목적지 한 곳만 찍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 가셨는지 그 전에 어디를 가셨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좀 보유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호수에 그럼 가셨는데 산정호수에 가신 분들이 어디를 뭐 미리 그 전에 어디를 들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디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산정호수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아트밸리 그 다음에 뭐 허브 아일랜드 이런 데를 들리시고 뭔가 좀 코스화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 평강랜드는 또 그 다음에 백운계곡 가고 어디 가고 하신 분들이 좀 거기에 방문하시는구나 이런 지표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뭐 관광공사 및 뭐 이제 지역 그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분들께 여러 가지 축제 분석이라던가 뭐 인구 소멸이라던가 이런 내용으로 좀 데이터를 전달드리기도 했는데 뭐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은 B2G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B2B 쪽에서도 비슷하게 어떤 마케팅이라던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저희 팀앱 데이터의 B2B하고 B2G 사례 두 개였는데 제가 이런 사례들을 또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얻다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도 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좀 그 향후 저희의 목표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뭐 한 4개 정도 추리긴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뭐 하나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가장 요즘 공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요즘 패션 그런 관련된 플랫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이제 뭐 나이대에 따라서 젊은 분들이 보시는 패션 플랫폼도 있고 30, 40대 분들이 뭐 이제 골프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매하시는 패션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희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큐레이션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제가 이제 김석환인데 예를 들어서 김석환이 작년에 봤더니 6월 달에 휴가를 가는 것 같고 김석환은 바다로 가는 것 같더라. 재작년 데이터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6월 달에 휴가를 가고 바다로 가는 것 같더라. 근데 그러면은 그 뭔가 이런 휴가 가기 전에 이런 패션 관련된 또는 장비 관련된 플랫폼에 들어가서 저는 뭔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뭐 정장이 뜨거나 구두가 뜨거나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이 없게 한 4월 달, 5월 달부터 제가 들어가면은 바다 관련된 용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좀 큐레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뭐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 뭐 어떤 분이 골프장, 특히 40대, 50대 취미 가장 많은 게 골프시잖아요. 관심도도 높으신데 골프장을 가는데 이분이 가신 골프장을 봤더니 뭐 좀 저렴한 퍼블릭 골프장 뭐 이런 데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굉장히 비싼 회원들만 갈 수 있는 골프장으로 가시고 뭐 가시는 횟수도 주 뭐 3회 뭐 거의 선수 못지않게 하신다거나 또는 뭐 분기에 한 번씩 어떤 이벤트 때문에 가시는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골프 그 용품을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 이커머스에서도 그분이 들어갔을 때 그 이분의 골프 수준이라던가 이런 걸 저희 데이터로 좀 추정을 하시고 보여지는 그 용품들이 뭐 초보 용품 또는 막 고급 용품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큐레이션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이런 내용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좀 분석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그 여러 가지 다른 뭐 3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좀 그 저희가 도출해서 내부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다거나 하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했던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 사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모빌리티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직관적으로는 이런 모빌리티에 관련된 뭐 차량 용품, 자동 뭐 또는 타이어, 뭐 주유소 이런 곳에서만 팀앱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을 때는 한 번, 두 번 꼬여서 전혀 다른 업종에 있는 회사와 어떤 데이터 결합을 했을 때 더 시너지가 잘 나는 경우들도 있었고, 더 정확한 결과들과 그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비즈니스에 더 효율적인 면들이 있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데이터를 그 지금 계신 그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이걸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를 사용돼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활용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롭티어에서 데이터 사업 파트를 맡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저희 프롭티어와 푸드테크 양사 간에 공동 사업으로 실은 꽤 오랜 기간 준비한 솔루션이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에서 지점 관리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고, 최근에 런칭을 하였습니다. 아직 시장에 공개된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최초로 공개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공동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그 솔루션을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오늘 웹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장은 그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엔데믹 이후에 다시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지금 이런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성장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당 가맹점 수를 보면 여전히 브랜드당 30개 미만의 가맹점 수준에 머무르면서 소위 그 브랜드별로 대형화되거나 전문화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그 프랜차이즈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별 가맹점들이 고수익 점포로 성장을 하고, 또 이런 그 고수익 점포들의 성장을 동력으로 해서 신규 가맹점이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솔루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처음 베타 버전으로 오픈을 한 그 현재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돕는 그런 솔루션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솔루션을 직접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그 공동사업으로 준비한 양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기 그 웹비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프롭티어나 푸드테크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막 시장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닙니다만, 저희 프롭티어도 그렇고 공동사업을 진행한 푸드테크도 각자의 분야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저희 프롭티어는 부동산 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를 생산, 관리,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금융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뭐 KB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관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데이터의 원천 공급사입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시장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푸드테크는 그 배달 주문에서부터 내점 매출까지 매장 관리 솔루션 시장에서 역시나 독점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셨건 요기요, 쿠팡이츠, 심지어는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배달 서비스 어떤 것을 이용하시더라도 여러분은 모두 프롭테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처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저희 양사가 갖고 있는 각자의 분야에서의 차별적 경쟁력을 한데 모아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 솔루션의 이름을 GCRM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실제로 시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능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드리면 우선 정량적인 수치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매출 보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를 이제 지도 위에 위치 기반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매출 분석 기능, 그리고 신규 출점에 필요한 경쟁 업소들과의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출점 분석 기능,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관련 법에 따라서 매년 한 번씩 정보공개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분석하기 용이하시도록 전수 비교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관련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솔루션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솔루션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걸 제가 플레이를 해야 되네요. 네, 이렇게 솔루션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시는 기능은 매출 보드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보드 관련된 기능을 보여드리면 매출 보드는 전체 매출 관점에서 총 주문 건수, 그다음에 총 매출, 이것을 이제 프랜차이즈별로 전국 매장을 중심으로 매점별로 순위를 보실 수 있고 전월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별로도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전월 대비 순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국 단위로 보실 수도 있지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다 나눠서 원하시는 구분자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부산 해운대구로 이제 추려서 한번 보게 된 것이고요.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화면상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들도 있지만 실제로 엑셀을 통해서 다양한 또 방식으로 분석하시는 데 활용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장의 분석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보여주는 매출 분석 기능인데요. 지도 위에 매출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처음에 펼치면 이렇게 이제 시도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조금 더 줌을 이제 축척을 해서 축척을 조정해서 조금 더 줌인을 해보면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충분히 줌인을 하게 되면 매장이 보이게 됩니다. 지도를 옮기면 중심점 기준으로 위치가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요. 줌인해서 들어가면 보유하고 있는 매장들이 다 펼쳐지게 됩니다. 이를 내점 매출과 배달 매출로 이제 구분해서 보실 수 있고 일별로, 주간으로, 월간으로 또 선택한 기간에 맞춰서 분석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달 히트맵이라고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요. 배달이 간 곳의 빈도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겁니다. 좀 데이터가 많아서 로딩을 하는데 조금 속도가 걸리는데 보면 지금 관악구의 봉천동 중심으로 데이터가 많이 꽂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별로 이제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경이라든지 폴리곤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배달을 가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 중앙점 기준으로 한번 선택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봉천 중앙점에는 어떤 배달이 꽂혔고 매장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매장의 매출 현황에서부터 메뉴별로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나가는지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월간으로 일자별 매출이 어떻게 꽂히는지 날씨별로 매출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달 정보는 실제로 어느 지역으로 어떤 배달이 갔는지를 해당 기간에 맞춰서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조 위치에 조 매달의 주문이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달을 간 곳들이 어디인지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경쟁 매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분석에서 네, 경쟁 매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조작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탭을 보시면은 이제 매장 매출 옆에 이제 경쟁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도점을 보면 경쟁하는 곳이 같은 업종에서 25개, 봉천점을 보면 13개의 경쟁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포진을 하고 있는지 실제 경쟁 업체 명을 보여주진 않지만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게 되고, 이 지역에서 월 평균 매출이나 건수, 단가 등이 나와 비교했을 때 경쟁 업체들의 그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매출의 흐름이라든지 요일별 매출의 현황, 월간 매출의 현황도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런 그 매출이 생기게 되는 그 배후에 해당되는 그 배후 입지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연립이라든지 주거 형태, 그리고 어떤 단지들이 존재하고 세대수와 거리가 매장에서부터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학교의 종류와 이 규모는 어떤지, 주변 인프라, 대중교통,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 중이면 대개발 정보까지 다양하게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포별로 이동을 하시면 그 점포가 갖고 있는 영업권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포별 영업권이 아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읍면동별로 내가 해당하는 읍면동을 선택하면 그 읍면동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로 구성을 하실 수 있고, 또 새로운 점포를 구성할 때 폴리건을 구성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폴리건을 선택을 하면 그 폴리건 안에 있는 경쟁 매장과 배우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에 내가 그러니까 영업권을 설정하고 영업을 하면 이런 곳들과 이런 규모로 경쟁을 하겠구나. 혹은 반경으로 내가 이만큼을 설정을 하면 여기에는 경쟁 업체가 어떻게 들어있고 배우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지도 기반으로 그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점 분석 기능입니다. 출점 분석 기능은 이제 그 읍면동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이제 출점 분석 기능을 선택을 하면 업종별로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치킨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하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상현동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현동에는 그 경쟁 업체가 14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M치킨, B치킨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화되어 있긴 한데, 이제 다른 치킨 매장과의 매출 규모나 경쟁 관계도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현동을 보고 계신데, 이를 매출과 배달과 배우지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고요. 상현동은 업소수가 11개 있고, 매출의 추이가 월간으로 볼 때, 시간대별로 볼 때, 요일별로 볼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달 정보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은 배달 건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배달이 들어오는 채널이 뭐 배민인지 요기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채널도 구분해서 보실 수 있고, 배달이 들어오는 시간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거 형태, 그리고 그 세대 규모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읍면동 단위로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학군이라든지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바로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보여드리는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공개서에 해당되는데요. 정보공개서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을 하시는 곳들이 매년 한 번씩 공개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 이제 주요 경쟁 업체들과의 비교나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많은 리소스를 쓰게 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인데요. 여기서도 그 업종을 선택을 하면 내가 속한 업종에서의 뭐 전체 브랜드 수라든지 가맹점 수라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치킨 업종은 우선 뭐 300여 개 가까운 브랜드에 2만 개가 넘는 매장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연도별로 봤을 때 상승한 브랜드, 하락한 브랜드들을 순위별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역별 가맹점 점유율 같은 것도 뭐 서울에서의 순위라든지 뭐 부산에서의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비교하실 수 있고요. 지역별로 그 매출 규모도 어떤 순위로 나오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별, 연도별 매출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주력으로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 내 주력 경쟁 업체와 비교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교촌치킨과 BBQ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정보공개서가 갖고 있는 그 양식에 맞춰서 실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실은 이게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대1 비교를 하려고 하면 다 가공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게 같은 형태로 다 정리가 돼서 비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또 이렇게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뭐 세부 정보공개서의 상세 내용도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이제 상세 정보를 이제 파일 다운로드 형태로 또 원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 구조로 솔루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솔루션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베타 버전으로 실은 이번 달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중심으로 솔루션을 구성을 했고, 여기 일정표에 보시는 것처럼 올 상반기는 업종별로 전문화를 하는 과정에 파일럿 업체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은 이미 많은 업체에서 이제 참여 의사를 보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웹비나에 참여하신 관계자분들도 저희 솔루션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상반기 중에는 일종의 이제 프로모션으로 솔루션을 함께 써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는 이제 부동산 쪽 데이터를 오랜 기간 다뤄왔던 사람인데, 또 푸드테크라고 하는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렇게 양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었고, 그걸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기게 돼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시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